그 타임이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밟고 이렇게 좀 업되는 순간이 그 뒤부터가 이제 거기가 꼭지가 아닐까. 그게 이제 2032년과 요 사이에 중간에 벌어질 일이죠. 말씀 주신 상황, 시장이 제가 볼 때. 네네. 혹시 근데 이제 저축은행 이쪽 앞서 말씀하셨던 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도 자산 가격이라는 게 지금은 매기가 없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매기는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땅값도 떨어지면 사실은 네, 저 가격에 건축하고 네,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건설회사들의 뭐 그렇죠, 상상이 그렇죠, 돌아갈 그렇죠. 것이고 한 대략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것은 30%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가격 30%의 가격 하락은 하이네가 네, 좀 뭐 견딜 수 있지만 네. 30% 이상으로 떨어지면 경착륙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든지 더 이상 안 떨어지도록 개입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톤으로도 한국은행이 계속 이렇게 슬쩍슬쩍 언급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30%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는 다 온 거니까 그때부터는 된다 이렇게 봐도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이 상승할 그때는 거다. 이제 시장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한 지역적 선택적 차별화 시장이 되는 거죠. 똑같은 서울이라도 약간의 어떤 기반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교 평가할 때 저평가되면 외면받을 수 있고 서울이라 할지라도 네. 서울도 시내하고 서울의 도심하고 약간의 외곽 중심지 중간 부분하고 가격이 편차가 심하잖아요. 네네. 가격 네. 보면은 네네. 서울의 외곽 부분에 있는 분들 그쪽들의 주택 가격이 광역시의 좀 도심지 가격 수준보다 예전엔 똑같은데 네. 더 내려가고 광역시는 또 광역시의 도심지는 더 받쳐주고 약간만 외곽으로 가면 가격 편차가 옛날보다 심해요, 갭이. 예. 그 얘기 뭐냐면 인구가 점점 줄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많이 내려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타임이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밟고 이렇게 좀 업되는 순간이 그 뒤부터가 이제 거기가 꼭지가 아닐까. 그게 이제 2032년과 요 사이에 중간에 벌어질 일이죠. 말씀 주신 상황, 시장이 제가 볼 때. 잠시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됐을 때 더 다운되면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단 어떤 지표 라인이 밴드가 잡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움직이는데 막상 다시 가보니까 추가 수요가 붙어줘야 되는데 혼이 늘어나고 이게 안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이게 점점 약해지겠죠. 네. 그러다가 32년쯤에는 그게 이제 가시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때는 완벽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도 핵심적인 모여분들은 거기 이제 추가 수요가 있으니까 항상 네. 그 부분들은 살아날 수 있고 계속 시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의 약세는 두드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대체 효과가 생기잖아요. 네. 굳이 도심 그 가운데 살면서 이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자산 가치의 어떤 상승폭이 작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대체 효과를 누리면서 그 자산을 외국처럼 주식과 채권으로 움직이는 선진국형으로 우리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부동산의 매력은 이제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왜 이렇게 심하게 오를 리가 없잖아요. 다 대출과 이런 것들을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린 공산품이라면 이렇게 오를 일이 없잖아요. 네. 제가 핸드폰 살 때 25년, 30년 전에도 20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140만 원이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훨씬 좋은 핸드폰을 그러면 사죠.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나 금융 세력들의 알고리즘이 투입돼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속살이 드러나는 건 어느 순간이에요? 수요가 없으면 끝난 거죠. 근데 수요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느끼잖아요. 서서히. 그 느끼지 않으면 어느 딱 변곡점에서는 사람들의 의식이 확 바뀌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뭐 일본식과 다른 일본의 약간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일본의 패턴이지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가 극대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 잘 놓잖아요. 그걸 잘 논다 그러면 평준화 쪽으로 하지 않을까, 도리어. 지금 GTX가 뚫려서 20분이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강남 따라간다 이게 올라왔지만 네. 그러면 동탄에서 조금 떨어진 곳들은 가격차가 반값도 안 돼요. 너무 심해요. 네. 바로 여기가 22억 찍은 데면 바로 길 건너가 14억이에요. 동탄이?
네, 아이러니하죠. 동탄역 바로 사이가. 네. 이건 펌핑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키 맞추기를 할 때 그럼 강남을 갈 거 아니야. 20여기면 강남 들어오지 뭐 동탄에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얘가 다운되면 그럼 역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분이 강남에 20억을 가더니 여기에 15억, 12억이면 간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산을 내 삶이나 점점 세대에서 의식이 다른 주식 채권으로 활용하는 걸 공부할 또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변화가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가 예전처럼 가수요. 지금 영끌이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끌이 지금 투입해가지고 이게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그 영끌 세대들 중에 60%는 지금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도 가질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남들 얘기 듣고 아니야 갈 거야 그러지만 네네. 10년 뒤 시장은 지금이랑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시장에 스며들면 네. 정말 양극화되고 치밀해지니까 교통 환경이 좋은 곳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다우닝이 되면 도심이 버티겠어요? 같이 다우닝 되겠죠. 도쿄 시장이 지금 오른다고 하지만 네. 그 오른 게 지금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요건데 이거 자꾸 펌핑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도쿄 아파트가 지금 뭐 20%막 15% 맨션이요. 네. 오른다고 하는데 그 가격 수준이 예전에 비하면 껌이거든요. 네. 화폐 가치랑 따지면.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저가 이제 부동산 이 대담을 시작하면서 그 관심이 이제 가졌어. 한번 이 동네는 어떨까 하고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어요. 부동산 네네. 가격을. 저는 이제 광화문에서 일하니까 예, 여기 서대문 쪽하고. 예, 광화문을 뒤적뒤적 해봤더니 좀 가격이 세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한 번은 있어요. 아니 최근 최근은 없죠. 작년 이후로 지금 뭐 유지하고 그 있어요. 22년도에 가격이 빠진다고 네네. 하는데 그때 잠깐 그 아, 21년도 말 22년 맞아요, 초에 맞아요. 살짝 빠지다가 네. 다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건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다른 데하고 좀 틀린 이유는. 네. 근데 말씀 마저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고 제가 이제 여기 이런 데는 괜찮네 했던 데는 진짜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 가격이. 네, 맞아요. 괜찮은 데는. 네, 괜찮은 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네, 선호하는 데.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서울 여기 이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직장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집이 몇 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고공행진하는 거 아닐까. 정확하십니다. 나중에 집값이 예를 들어 경기도권 어디에 반토막이 나도 여기는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던데요. 제가 답변 드린 걸 답변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서대문, 광화문 이 지역은요. 네, 강남에 비하면 입지는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기반시설 부분에서 뭐 코엑스라든지 운동장이나 이런 어떤 도로의 어떤 그 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던 전통 도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았지만 네, 지금 와서 보니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맞춰진 계획도시거든요. 네. 구도시면 그렇잖아요. 네. 자연적으로 맞춰가지고 네. 물론 밀집돼서 난개발도 가세가 돼 있지만 음. 그럼 역으로 그 난개발된 지역들은 개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슬럼화돼가지고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강남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똘똘하게 살만한 집이고 음. 집 자체가 좀 오래된 것뿐이지 네네. 뭐 예전에 완전히 60, 70년대 공법으로 지은 집들은 없잖아요. 그냥 네모 반듯하죠 다. 모든 그렇죠. 게. 그런데 네. 이 말씀 주신 도심은 네.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슬럼화된 섹터들이 많아요. 그 얘기 네. 거꾸로 말하면 그 섹터들에 이미 주택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을 못한 거죠. 네, 그러면 주택 수요에 비해서 당연히 모자른데 거기다가 핵심 도심이니까 직장 수요나 모든 지금 그 얘기 기억나는데요. IMF 이후에 강남으로 그 외국계 그 부동산 펀드나 투자회사들이 다 사무실 냈다가요. 네. 95%가 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까? 강남에 안 있고. 네. 그리고 다 이쪽에 있잖아요. 뭐 중부, 정동 이쪽, 뭐 JP 모함부터 다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왜 여기 왔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느낌상 왜 일로 왔지? 강남에 좀 뭔가 있겠죠. 네. 근데 있어 보면은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있어보고 강남에 있어보고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요. 저는 양쪽을 하신 분들은 네. 여기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네. 그 수요가 늘어나죠. 음. 강남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갔었지만 네. 보니까 진짜 사회적 인프라가 많습니다. 이 근처에. 네 맞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거 아시게 되면 네. 수요가 이렇게 느는 거잖아요. 자꾸 네네. 직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앞으로
유지 수준이 아니라 네. 여기는 강남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네. 여기서 좀만 이어지면 20분이면 용산이잖아요. 네. 용산공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전체 인프라하고 또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광화문에서 쭉 이어져가지고 역사의 그 길을 용산 이어져 쭉 가지 않습니까? 이게 큰 프로젝트가 앞으로 거의 50년 동안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못 보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우리 수요들을 볼 때 네. 강남보다는 여기가 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유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잠시 올라도 빠져도 치고 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건 아주 장기적인 그 시계열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20, 30년의 장기적인 시계열을 보면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오롯이 다 반영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지역은 결국 서울 핵심 코어일 가능성이 높다. 네. 강남, CBD, YBD, GBD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강남 말고 광화문 일대 도심 지역, 그리고 여의도 일대 딱 세 군데죠. 네. 이걸 가지고 외국계 투자 회사든 뭐 대한민국의 그 빌딩 뭐 거래하는 어떤 컨설팅 회사든 딱 그 세 군데만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조금 예측하고 판단하고 해요. 근데 그 지역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 한국의 어떤 부동산 측면에서는 핵심지라고 일단은 보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유지가 아니라 계속 또 수요가 늘어난다면 중간중간에 경제가 또 발전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되면 좀 여력 있는 분들은 또 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나가려는 분은 적고. 네. 그런 부분 현상은 그 세 지역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마치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맞습니다. 우리는 네. 청와대가 센트럴 파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네, 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강변을 강변북로에서 이제 차를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을 딱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최근에 신축했던 반포, 개포동 네네네. 거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이제 새로 계속 짓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죠. 네, 네, 맞아요. 새로 짓고 있는 데도 올라오고 있고. 있죠. 네. 저게 이제 저기 한 채에 50억이래. 이러면서. 근데 50억? 근데 그 옆에 덜 지어진 복도식 한 15층쯤 되는 것도 네네. 조만간 다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포 여기서부터 그 공간이 그렇게 쫙 되면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보다 더 정확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드릴 말씀은 아니, 정확하십니다. 네, 맞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빈자리까지 다 하면 와 이거 공급 물량 그럼 저기 한 채당 다 50억이면 나중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와. 그런 생각이 그렇게 아니 채수가 뭐 수천 채가 아니라 네. 수만 채잖아요. 수만 채 맞나요? 넘죠. 그러니까 수만 채가 되는데 50억 이상이 수만 채 이상이면 어느 임계점이 올 거다라고 보시면 예, 서울 시내에서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은 원하는 가격에 비싼 아파트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걸 이제 가구 단위로 짜게면 정확하십니다. 숫자 조금 줄어들 맞습니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50억 저기도 50억 저기도 50억 네. 지금은 여기만 50억이면 나 여기 살아 마치 나 마이바우 끌어 이런 개념인데 여기도 마이바우 저기도 마이바우 저기도 마이바우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다 50억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50억이 되면 그러면 몇 블럭이 여쭤보면 그럼 그 50억이 수요가 받쳐주면 50억이 다 같이 100억을 가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안 받쳐주면 다 소진되면 조정이 오겠죠. 네. 그 가격에 대한 기준점은 이제 본인들이 다 책정하시겠지만 네.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 상위 0.01% 네. 그 인구 계산하고 그 서울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도 있잖아요. 그 네. 비율이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약간 오버슈팅 구간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벌써 다 파가.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선인가 좀 계산을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많이 투여돼가지고 제가 조금 한 6개월 1년 더 봐서 다음 시간에 나오면 혹시 나오면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뭐 소득 수준을 따질 때 말씀 주신 그 인구는 이 정도가 나오고 데이터상 네. 집은 몇 개가 있고 네. 그러면 갭이 딱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냥 예측치죠. 네네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너무 좋은 그러니까 말씀. 뭐 사실은 뭐 50억 이상 지를 사람 뭐 10에서 한 30만 명 사이에서야 네. 뭐 50억 이상 집 사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이야 뭐 여러모로 네, 뭐 아무나 살수 자산을 있죠. 만들었으니까 네, 네. 아무거나 살 수 있는데
한강 보이는 데는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뒤편에 한강 안 보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어제 지나가면서 드는 거예요. 저기인데 한강 안 보이는 집하고 한강 보이는 집하고 가격 차가 엄청나겠네 좀 한 나중에. 20-30% 정도가 갭이 벌어. 지금은 비슷한데요. 네. 틈이 있어가지고 네. 보이는 조금만 가면 보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서울시도 도시계획을 잘해야죠. 네. 조망 공간을 충분히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쭉 연결성이 있으면 이게 막히잖아요. 네. 다 막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네. 봐도 그래도 하여간 나가서 한강을 바라보는 어떤 시간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약간 이면 블록들은 네. 가격 차이가 급격하게 날 수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이. 지금은 네. 이 차이가 뭐 5%, 10% 수준이라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다 세워지면 네. 이게 거리와 상관없이 조망권에 대한 게 나타나잖아요. 선진국이 될수록. 네네. 그러면 이게 가격 차가 심각이 아니라 크게 더 갭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진짜 조금 똑같은 강남구인데 강강변에 있는 거하고 중간에 쭉 들어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공원 하는 데면 거의 뭐 40% 차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네네. 진짜로. 예. 네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서도 음. 로얄층하고도 10% 차이 나고 네. 앞동하고도 10% 거기서도 단지에서도 20%가 차이 나는데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더듬어 보시면 네. 우리가 야 30-40%는 가볍게 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 그 차이가 약하거든요. 예예. 그건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결국은 이제 네. 이 부동산의 관건은 4월달 선거 이후에 하반기. PEF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PEF가 한 130조 되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자금을 기존에 한 25조인가에서 7조인가 더 늘려서 네. 총액으로는 85조까지 투입할 용무가 있다. 이렇게 가이드 로드맵은 잡아놨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85조요? 네.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회수하는 개념인데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짜놨는데 이제 해나가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브레이크들이 벌써 걸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 뉴스에 금감원장 그쪽 보도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빨리 본인들이 매각을 갖다 과감하게 할인해서 분양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옵션이 붙어요. 네. 안 하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순수하게 국민 세금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채권의 형태를 취하던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네. 그런 허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선에서 시장이 심리가 살아나서 받쳐주길 바라는 약간의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유지한 게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MB 때처럼 네. 확실하게 끊어지면 몇 년 동안 정리가 되고 다시 가잖아요. 네. 그 시간을 지금 2년째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PF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은 골문 상태라고 봐요. 네. 시장이 힘을 못 받죠. 골문도 아픈데 잘 뛰겠어요? 충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제가 볼 때 차라리 근데 정부가 또 능력이 조그만 것들이 터졌을 때 네. 태영권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태영한테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SBS도 팔 정도의 의지를 요구하지만 자꾸 회사 입장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회사는 손해는 안 보려고 네, 손해 안 보려고 그랬죠. 아주. 그럼 그 갭에서 해결되려면 뻔한 거 아니에요. 손해 보고 정리가 됐든 그래야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거고 네. 여기서 트러블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태영 정도가 이 정도면 나머지 그거보다 등급이 약하거나 규모가 작은 데들은 버티기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요구 조건도 힘들 거고 그럼 손실 확정액이 커질 거고 말씀 나눴던 저축은행 이런 데 금융기관이 약간 부실 이어지는 게 몇 개 나올 수 있고 그 정부도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도와주는데 이것까지 도와주면 더 터질 것 같고 안 도와주면 뉴스가 나올 것 같고 그럼 선택을 하나잖아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로드맵을.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100% 투명하게 안 발표하잖아요. MB 때처럼. 네. LH가 매입한다는 얘기 또 던져놨어요. 최근에 돈 투입해가지고 3조 뭐 더 해가지고 네. 그 LH 부채 덩어리인데 네. 무슨 3조를 더해서 뭐 다른 건설사가 왜 더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안 맞잖아요. 네. 현장 지금 빨리 분양해가지고 3기 신도시 분양해서 토지 매각 등 들여와서 건전 운영을 하는 쪽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온 지금 페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네. 냉정하게 볼 때 우왕좌왕인 것 같아요. 네. 건설사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뭐 할지 가이드 매입을 할 때 얼마 전에 매입하겠다 이런 가이드들이 명확하게 없고 단지 매각 상각 처리하는 저축은행이나 그 현장들의 토지 가격을 갖다가
60% 선에 매입하겠다만 정해놨어요. 그 토지 가격을 60% 낮춰 샀다는 거는 이미 손실 났잖아요. 그 현장은 다음에 사업한 사람이 그걸 샀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너무 잘못 돌린 게요. 이게 금감원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LH하고 이쪽도 국토부하고도. 현재 분양가가 100원이라서 미분양이 터졌어요. 네. 터져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거를 그럼 토지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예요. 네. 낮춰서 60%에 매입을 하고 네. 건축비가 상승했잖아요. 그 부분을 넣고 인건비 상승하고 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나온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98%에 분양하는 거예요. 현재가에? 네, 그럼 현재도 사업이 분양이 안 되는데 98%를 하겠다는 게 그 의미가 있나요? 자기네는 이제 60%에 사가지고. 네, 그럼 그 60%에 사는 회사만 이득인 것 같지만 이것도 분양이 안 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땅값을 60% 사는 싸게 사고. 네, 싸게 그 PF가 문제가 된 PF의 땅을 60% 가격에 사고 사는 거를 정부가 사는 것도 아니라 그걸 사는 회사가 있으면 정부가 지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뜻대로 안 갈 거거든요.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매 770개 붙였는데 12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네.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PF 문제는 저는 빨리 터져야 국가 경제의 미래를 볼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계속 끌고 간다고 이거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PF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네. 손흥민이 발목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거 계속 내보내면 그게 잘 뛰나요? 못 뛰잖아요. 네. 치료를 해야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시고 나서 시장에 조금 텀을 가지시고 여유 있게 보시면서 접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어떤 선택의 구간인 게 요즘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주택 취득세 예. 뭐 중과를 없애준다거나 네네. 한시적으로라도 네. 그런 카드를 쓰면은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약합니다. 예전보다. 약한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조정을 안 받았잖아요. 네. 받은 상태에서 써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다리가 인대가 다쳤는데 어느 정도 나았을 때 재활치료를 해야지. 낫지도 않은데 재활치료가 먹힙니까? 안 먹히잖아요. 네네네. 선에 먼저 선행될 게 있어야 돼요. 네. 그 부분이 저는 가격 조정이라고 봐요. 더 약간 해서 우리가 이거 너무 빨리 내려간다. 이거 다 같이 국민들이 느낄 때 야 이거 너무 내려오는 거야. 이 수준일 때 그때는 심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제안을 해주면 투자자들이 자기 자산을 투입해서 공익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 세제 혜택을 주는 어떤 아주 이게 세상의 이치가 정상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네.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그만큼 혜택 주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는데 혜택을 줘요? 이 좋은 가격에? 그것도 이상한 거고 네. 그러면 이 높은 가격에 그 받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보겠죠. 네.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자산이 묶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번에 일부분은 풀었잖아요. 그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완벽하게 이렇게 타임이 맞아야 되는 거죠.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네. 배가 이렇게 부른데 거기다 대고 진서처럼 안 먹히잖아요. 네네. 지금 약간 그런 타임.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그때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전될 기미가 보일 때 투입되면 이게 탁 좋게 정말 국민도 좋고 나라도 좋고 그분들도 좋은데 네. 지금은 그 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거를 정부가 잘 초이스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2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시장 상황들을 분석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는데 만약에 네.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PF 네. 문제가 조금 빠르게 돌아가면 2달 안이라도 좀 빨리 네, 나와주실 수 아이고 있으시겠어요? 언제든지 뭐 달려와야죠. 우리 각도기님은 뵈러 와야죠. 시청자분들한테 빨리 정보를 알려드려야죠. 네네. 시장 대처하시려면.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러분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시간이었고 중장기적으로 이 투자의 상식 수준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런 거구나. 뭐 이런 논리가 있고 저런 논리가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상식선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켜봐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 네. 아마 요런
기조적인 흐름 속에서 네. 다른 여러 가지가 가미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해주시고 싶으신 네, 우리 각도기 식구분들 항상 우리 일단 각도기님이 일단 인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합리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순리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생기고 이득을 보는 이들은 소수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현상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본주의 시대는 투자라는 건 필수잖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기본적인 게 있고 이 어떤 합리적인, 순리적인 개념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가 됐는데 아직도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 주식 채권의 어떤 비중이 늘어나야 저는 그쪽은 잘 모르는데도 그게 이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약간 과부하가 걸린 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제가 아는 뭐 조사하고 공부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우리 각도기님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런 어떤 자산 관리 이런 것들 잘 해나가시면 뭐 행복한 뭐 인생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이런 것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많이 이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한문도 교수님 감사드리고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